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은 내달 초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 분위기가 항상 여당에게 불리합니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 대결 구도 속에서 대부분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를 한 열흘 앞두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서부터, 그러니까 3월 28일서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전에도 후보들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던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하고 공식 선거 운동하고의 차이가 뭐냐? 많은 게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선거 운동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확성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시거나 또는 집에 계셔도 후보들의 확성기를 통한 자기 선전을 듣게 되실 겁니다. 선거운동은 3월 28일 목요일서부터 4월 9일 24시까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월 4일 목요일하고 4월 5일 금요일은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저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죠. 그리고 미리 그걸 사전 공고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일정을 짜면 되는 거지. 그 선거일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일, 5일, 이틀이나 사전 투표를 정해놓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정식 선거일 한 5일, 6일 전에 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4일에 투표한 사람하고 4월 10일에 투표를 한 사람 6일 차이가 나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이나 5일에 투표한 사람하고 4월 10일에 투표한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서부터 즉 선거일 일주일 전서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4월 4일서부터 선거일 전까지 각 정당은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선거 전략을 바꾼다던가 또는 약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하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가끔 여론조사 결과가 카톡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 정당이 자기네에게 유리한 판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선전이라고 할 수 있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일은 4월 10일이죠. 수요일입니다. 투표 종료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전에는 8시까지도 했는데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부터 2시간 앞당겨서 종료를 하죠. 그러면 이제 6시가 딱 되면은 각 방송국에서 그 출구조사 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가 최종 선거 결과하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이번 선거 총 유권자는 4,424만 명입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 유권자가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유권자가 4,424만 명이나 되죠. 이거는 20년 전인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90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559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424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약 900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 이달 초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한 39%, 민주당이 33%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확실히 우세하다, 그런 분석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한 170석까지 얻는 거 아니냐, 그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한 확실히 5, 6% 차이로 지지율이 높았던 건 사실인데, 동시에 이상한 점은 정부 견제론 또는 정권 심판론을 물어보면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거기에 찬성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은데 정부 견제로는 반 이상이 된다.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근데 최근 며칠 전 그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이 32%고 민주당이 29% 정도로 아직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누굴 뽑겠느냐, 그런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은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사람이 32%,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2%로 동률로 나옵니다. 이상하죠? 전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인데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것은 32%로 2% 줄어들고, 민주당은 전체 정당 지지도는 29%인데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2%로 3%가 늘어납니다. 또 비례대표 선거로 가면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물론 1위는 국민의 미래이긴 하지만은 야권 정당인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면은 37%가 되죠. 27대 이제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그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국민의힘이 열세로 돌아섰느냐, 그거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라는 게 어떤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먼저 2월 말서부터 3월 초까지는 민주당이 비명횡산이 해가지고 공천 내홍을 심하게 겪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득을 본 거죠. 그게 좀 마무리가 되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또는 전체 여권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하겠다는데 왜 거꾸로 지지율은 떨어지는가? 그게 참 이제 미묘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니까 정부가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나 태도가 고집불통 같다, 또는 너무 일방적이다 하면서 국민들을 많이 실망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싸고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거는 우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 우파의 투사라고 할 수 있는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한 거,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 희망이라고 하는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거, 거기다가 이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당에 영입한 거, 이게 합쳐져 가지고 국민의힘 우파 성향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투표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를 안 하고 기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득표율 향상의 큰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나 하면은 조국 개혁당이 등장한 겁니다. 이름으로써 야권은 굉장히 강력한 주포 둘이 생긴 거죠. 이재명하고 조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혼자서 싸우는 겁니다. 거부감을 주는 대통령도 다시 등장하고, 이래서 이제 여권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동훈 혼자 싸우게 만드느냐? 그때 제가 표현을 사이드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동훈 말고도 여당 내에 강력한 스피커가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야, 너 혼자 싸워라.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사실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우파의 그런 비겁함, 그게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비명행사 등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비판의 대상을 국민의힘으로 돌려가지고 윤 대통령의 등장, 그 다음에 공천 파동,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비난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요. 거기다 이제 조국도 이제 같이 등장했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출 겁니다. 항상 선거는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판세 예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이 스스로 판세 분석을 한 건데,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한 82석이 우세하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 민주당은 110석이 자기네가 유리하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한 28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이 60곳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요. 뭐 이 60곳 중에서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예측한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게 균형점이 이루어지려면 경합지구에서 국민의힘이 적어도 45석을 얻고 민주당이 15곳에서만 승리해야지 지역구 선거 결과는 대등하다고 하겠는데,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민주당 일부 관계자는 야, 이러다가 우리 180석 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고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러다가 100석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개헌 저지선도 붕괴가 된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우세와 약세가 좁혀지거나 또는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분석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 이번 국회의원 선거 총 유권자 수는 4,423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대가 2.34%, 20대가 13.96%, 30대가 14.82%,
에서 20대, 30대를 합치면은 약 38% 정도 됩니다. 40대가 17.85%, 50대가 19.59%. 그래서 연령별로 따지면은 유권자 중에서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탄탄한 야당 지지 기반이라는 40대, 50대를 합친 유권자 비중이 37.44%입니다. 그리고 60대가 17.19%, 70대 이상이 14.24%. 그래서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31.43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 50대는 지금의 야당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이고 60대 이상은 지금의 여당에 대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데,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은 60대 이상이 40대, 50대를 합한 유권자보다 적죠. 그리고 60대 초반은 소위 586 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유권자들하고 60대 이상의 유권자를 비교해 보면은 60대 이상의 숫자가 훨씬 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13.96%를 차지하는 20대 유권자들이 투표 성향이 60대 이상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60대 이상이 합쳐졌을 적에 과연 40대, 50대를 능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대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14.82%를 차지하는 30대 유권자의 투표 성향은 지금의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은 40대, 50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선거나 정치나 이제는 완전히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이 심합니다. 미국은 금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자, 요 사진은 광주 지역의 어떤 그 택배 차량들이 문 뒤에다가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서민 노동자 다 죽이는 대통령 반품합시다. 이제 택배 차량이니까 반품이란 용어를 썼는데 뭐 이것까진 괜찮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업용 택배 차량, 그렇지만은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다녀도 되느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 그림을 보면은 그 상자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넣어놓고 그 상자 안에 시한폭탄 같은 거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반품하자 그러면서 뭐 폭탄으로 죽이자는 얘기인지 이런 어떤 극도의 증오심까지 등장한 게 선거가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뭐 조사해 보니까 그런 택배 차량이 7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4월 4일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누가 실수를 하느냐, 이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상대 정당을 찍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장에 나오질 않죠. 그래서 득표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조언을 해주고 그럴 적에는 이 잔매가 무섭다. 별로 아프지 않은 잽도 여러 방 맞으면은 이게 휘청거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한동훈이 더 많이 실수를 할지 또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더 많이 실수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참 재미있게도 이런 실수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정당도 굉장히 예민해지지만은 유권자들도 괜히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나오면은 지지를 철회해 버리죠. 어떤 실수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왜 난리가 났느냐? 그 무슨 뭐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 와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그 비례대표 등록 정당이 38개라는 거 아닙니까? 투표지 길이가 뭐 야구방망이만 해줬다. 그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죠. 저건 손봐야 될 선거 제도라고 보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실망시킬 거예요. 먼저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이 패배했다라는 건 과반수를 못 넘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그럴듯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은 승리하던 패배하던 당 대표들, 즉 조국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당이 승리했다고 사법부가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서 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우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또 야당이 패배를 했는데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거로 봅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여건이 그걸 억지로 틀어막았어요. 흔히 이제 말하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가지고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금융 위기가 올 것을 지금까지 아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선거 끝나고 언제까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여야 대치, 이걸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폭발하면은 악영향은 국민들이 몽땅 뒤집어 쓸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어느 후보를 찍든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또는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부채의식과 사회화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안위와 돈을 챙기는 후보를 뽑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후과는 국민이 전부 다 짊어지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올바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이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